반갑습니다. 주부교실 담당 교육자 이창선입니다. 주부교실은 주부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10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학기 주부교실은 이곳 홍보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송출을 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주부 교우님을 위해 매주 알림 문자를 통해 지난주 강의 영상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부교실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강사님들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 주부교우님들을 위해서 풍성하고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강의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학기 주부교실 두 번째 강의로 섬겨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건축 역사학자인 이영경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양아진의 선교사들은 어디에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강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시한 19세기 후반에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사셨고 또 그곳에 사셨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주제로는 강의를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랬을 텐데도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막 옛날 사진들을 주로 많이 보여드리면서 그때는 이랬다 거의 한 100여 년 전 뭐 한 조금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 140년 전에 이제 1882년부터 서울에 외국인들이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40년 전이에요. 딱 140년 전인데, 그래서 140년 전에서 한 100년 전 정도 사진을 주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시점을 현재로 이제 옮겨오려고 해요. 현재로 옮겨오려고 하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이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큰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셨던 집을 통해서 한번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집을 만든다는 건요, 되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간이 그 사람을 참 많이 표현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특히 내부 공간이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사니까 외부는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부는 보통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벽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구들 그리고 온갖 뭐 커튼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고 뭐 수저들 이런 것까지 해서 보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모습을 만드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어떤 집에 가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뭔지 모르겠는 따뜻함이 있는 집들이 있고 뭐 조명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또 어떤 집에 가보면 굉장히 뭐랄까 세련되고 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기가 집이야 카페야?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테리어 하거나 그럴 때 있어서 뭐 절대적으로 무엇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 주택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선교사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저는 가본 곳들인데 한옥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서양식 주택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되게 공통적인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분위기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을 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또 여기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나누셨겠구나. 또 교우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겠구나. 막 그런 것들이 한 100여 년 전 일이지만 상생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건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건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집들이 결국에 저는 이제 기독교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건축사, 도시 건축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도시의 변화, 건축의 변화를 주로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이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다 보니 계속 이런 장소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아, 참 의미 깊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결국에는 한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19세기 후반에 혹은 이제 넘어가면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구나.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의 그 19세기, 20세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자 또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 깊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교회만 만든 게 아니라요. 병원이랑 학교, 고아원 이런 거 만들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새로운 교육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의료를 행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색깔로 나눠진 게 여러 교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개항을 하면서 1876년에 개항을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옆에 나라 중국이나 일본만 봐도 예수회 선교사들이 이미 굉장히 몇백 년 전에 16세기 이럴 때 이미 왔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들이 먼저 들어갔었고 왜 우리 일본 그 디저트들이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뭐 나가사키 카스테라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왔었던 포르투갈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기술이 일본화되면서 지금은 완전 일본의 특색 있는 디저트가 되기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과 중국만 해도 훨씬 먼저부터 사실은 기독교 문화라 이런 것들이 조금 차츰 들어갔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8세기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천주교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1876년 이후였던 거죠. 그리고 그 1876년 이후에 정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파가 들어왔었고 그 여러 교파들이 효율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고 하는데 지도가 조금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도시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도 써져 있고요, 공주도 써져 있고요, 대구도 써져 있고요. 이런데 이 도시들의 이름이 결국에 주요 선교 스테이션이 들어갔던 도시들이고, 그 도시들에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은 학교가 남아 있거나 병원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선교사 주택들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876년 이후에 주요 근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개항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부산, 인천, 뭐 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 이렇게 차례대로 1883년, 4년, 그다음 99년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900년 이전까지 여러 개의 항구가 계속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안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들은 읍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미 읍성, 뭐 나간 읍성 이런 데 남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도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요. 1876년 이후가 되면서 그 도시들은 그냥 옛날 도시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게 막 들어오면서 상업화도 이루어지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한 건 다 요 개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스테이션은요, 그 개항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조선인들의 마을이 주로 있었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원래 충청도에서는 지금은 대전이 훨씬 큰 도시지만 그전엔 공주가 훨씬 큰 도시였거든요. 대전이 그렇게 큰 거는 경부선이 글로 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도시화가 되는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이 빨라지는 지역이 확 바뀌어요. 처음에는 개항이라고 하는 항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차역을 따라서. 예. 예. 그러면서 지금의 뭐 광역시 이런 개념처럼 1914년에 이제 부제를 실시할 때도 보면 대부분 개항장들 그 부가 되거든요. 지금의 시의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가 되면 아무래도 지원도 많이 받고요. 예. 발전을 앞으로 점점 더 할 수 있고 인프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상수도도 생기고요. 하수도도 생기고요. 예. 도로도 만들어지고요. 철도도 놓이고요. 예.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약간 낙후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 스테이션은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되어 있었던 조선인 동네, 그러나 조선인들이 오히려 많이 살던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에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대도시들에도 당연히 선교 스테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유독 많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예, 초가집들이 쭉 있고 그 위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집과 병원과 학교와 교회와 이런 게 들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가 선교 스테이션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순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바의 한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또 여기 가면 이 인력산 병원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병원이 아직 남아있고요. 옛날 건물은 거의 없었는데 한 동이 남아 있어요. 한 동이 남아 있고 뭐 주택들 여기 있고요. 학교, 매산 학교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아예 그 동네를 순천에서는 매산 선교사 마을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관광 안내도 이런 거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약간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은데요. 천주교에서는 성지순례길이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여기를 가면 기독교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기념관, 박물관, 역사박물관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선교 스테이션과 선교사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으로 들어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조선에서 이제 처음 살기 시작하실 때는 집을 지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나가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한국 사람들이
배척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낯설잖아요. 나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이 왔고, 그래서 당시에 그림을 보면 막 서양인들이 이제 코가 높으니까 코를 막 이만하게 그려놔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약간 괴물처럼 도깨비처럼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기 가면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다더라 막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실, 게다가 한국의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일본이랑 청나라가 이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또 일본이랑 이 안에서 싸우죠.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대국들이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어야 했냐면 대부분이 한옥이라든지 아니면 초가집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 거의 초가집 같은 거를 빌려서 사셨어요. 네, 빌려서 사셨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좀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정동에 집을 얻게 되었고, 그 집이 지금 이제 미국 공사관이 되었고요. 그 미국 공사관 지금은 대사관 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치기는 했지만 아직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담장이 하도 높아서 그 사이에 이제 보면 한옥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왕이 이제 주로 이제 의료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을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땅을 살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동에 지금의 그 배제학당에서 이화학당 사이 정도의 공간이에요. 예, 거기에 제가 배제학당이라고 했네요. 예, 배제 역사박물관 있는 쪽이랑 그 다음에 이화여고 있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주택을 한옥에 이제 마련을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집을 짓고 싶어도 재료도 없고요. 아직 벽돌 생산 이런 거 하지 못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집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좀 연결되는 곳들을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일대 원두,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님 가족은 4대까지 여기 뭐 지금도 계시니까요. 예, 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대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에 이제 사셨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마 원한경 선교사님이 태어나셨던 곳으로, 예, 원한경 선생님이 태어나셨던 곳이라고 생각이. 태어나셨는지 지금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아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에비슨 주택이에요. 예, 어디에 있었냐면요, 명동 가보시면 명동 성당 있잖아요. 명동 성당에 바로 북쪽이, 명동 성당이 되게 높잖아요. 그 명동 성당의 바로 북쪽에 보면 무슨 세종 호텔인가 그런 세종 그런 게 있고 하나은행이 있고 해서요. 거기가 제중원의 터입니다. 제중원이 여러 번 있는데 처음엔 헌법재판소 있는 데 있었다가 여기 이제 구리개 제중원으로 이제 옮겼다가 나중에 결국에 1904년에 이제 세브란스로 가게 되는 건데요. 예, 지금 그 남대문 있는 쪽으로. 예, 그랬다가 현재 세브란스로 오는 거는 1957년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점점 사실은 서쪽으로 밀려나는 형세로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일본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은 점점 바깥으로 나오는 거랑 가까웠고요. 뭐 57년은 해방 이후니까 이제 연희 전문이랑 합치는 과정에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비슨 선교사님의 집은 그래서 그 병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었던 이 집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집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여기는 워낙 개발이 빨리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1904년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의 세력이 러일 전쟁 이후에 엄청 커지면서 이 동네는 완전히 일본인 동네가 되거든요. 을지로 일대까지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박람회였던 경성 박람회 이런 걸 하고 할 정도로 아무튼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에비스 선교사님도 당연히 한옥에 사셨어요. 한옥에 사셨고 죄송해요. 요 밑에 요 사진 아래에 보면 여기 이제 양옥의 그 지붕이 하나 보여요. 여기는 당시에 이제 문서가 남아 있었는데 1897년에 작성된 문서가 남아 있고 땅 이렇게 필지 이렇게 땅 그림을 그린 도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여의사 에바필드의 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바필드도 재중원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에바필드의 집이 바로 에비슨의 집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병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일하던 선교사님들은 다 주변에서 같이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집이자 직장인 그런 경우가 되었겠죠. 아마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바필드 선교사님의 그 묘역도 여기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집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집도 정동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앞에보다는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가옥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벽돌 생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이런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하나하나 중국인들이 구웠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벽돌 만들고 하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189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화 제조 공장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졌던 공장들이 용산 이런 데 이제 있었고 나중에 마포에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이런 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집을 짓는다라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집 빌려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평생 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를 하시겠다는 의미인 거고, 물론 이제 당신이 사시고 나서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그곳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선교사 주택들 남아있는 것들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960년대, 70년대까지 사용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상황이 불안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넘어서 사실은 일제강점기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더더군다나 종교를 드러내고 포교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의료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에서 여기에서 일본의 식민지 치하가 된 조선에서 정말로 그냥 평생 살겠다는 의미라고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 이 집들의 의미가 더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한국에서 사실 때 좀 선호했던 주거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 집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이런 언덕 위거든요. 언덕 위에 이제 살기를 선호하시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풍광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이제 잘 보여지고 약간 위에 있고 이런 집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위생적인 측면, 안전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있었던 본부에서 안전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살 것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옥에서 같이 섞여 사시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오자마자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몇 번의 사건이 있고 나서 교파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교파별로 아예 이제 앞으로는 약간 이격돼서 꼭 살아라, 반드시 언덕에 집을 지어라, 서양식 주택을 지어라, 이런 이제 규칙들을 만들어서 주셨던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리를 잡은 곳을 보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언덕에 집 원래 안 짓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밑에 짓는 거지 구릉지에다가는 집을 짓진 않고 구릉지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밑에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선인 마을과 가까이에 있는 약간 구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은 사직동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가까운 그 서울의 성곽의 바로 안이에요. 지금 사직터널 바로 옆이에요. 네, 사직터널 바로 옆인데 거기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올해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니까 사실은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했는데 여기 집이 두 채가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한 네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셨던 분이 하디 선교사님, 원산 대부흥을 이끄셨던 그 하디 선교사님이 여기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원산에 계시다가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의 협성신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이제 여기 사셨던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은 사실은 처음에 1910년대에 지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조나 아니면은 벽돌로 지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한옥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다 보니까 이 안에 한옥도 있고 또 양옥도 있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이런 단독 주택에는 가족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셨고 혼자 오신 독신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 주택에 뭐 방 한 칸을 같이 쓰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한옥에서 한국인 목사님이랑 같이 사셨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 동네는 전부 다 한국인 동네라서 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은 방금 보셨던 그 집들이 한번 이제 감리교 쪽에서 건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1935년에 이렇게 된 지금 석조로 되어 있는 밖에 석재를 붙인 이런 집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여기에 35년까지 사셨어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 집은 안 사셨던 것 같고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의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제임스 무어 선교사님, 모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해방 이후에 오신 분이죠. 해방 이후에 여기에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와이스 박사라고 세브란스 여기 옮기면서 연세 의료원을 만드셨던 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분들, 뭐 연세대학교 교수분들 그런 분들이 1970년대까지 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요 돌을 이렇게 붙인 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돌을 붙였냐면 이 집들을 이제 지었고 그랬을 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있던 석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 산들에서 이 돌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돌을 가지고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석재를 붙인 집들이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안에도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 재료를 사용을 하고 해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서양식 집을 짓자라고 했는데 그 지역의 석재도 좀 쓰고 그 지역 색을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집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두 집이 있어요. 원래는 한 집이 더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파괴가 되었고 나머지 두 집이 이제 남아 있고요. 요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이런 공간들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벽난로가 있고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입구로 들어가시면 옆쪽으로 거실이 있고 바로 앞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럼 2층에 올라가면 방들이 있고 그러니까 1층은 거실이랑 주방이랑 부엌이 있는 주로 이제 좀 공적인 생활 공간이 있고 2층에는 방이 있어서 사적인 생활 공간이 있고 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대 후반 사진에서 보이는 당시의 모습인데 지금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시면요. 이게 이제 거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벽난로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아치창이 중간에 있거든요. 주출입구 바로 위에.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이는 사실은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햇빛이 굉장히 잘 들고 들어오자마자 있는 계단과 이쪽은 이제 서비스 시설들, 그래서 부엌 이런 게 있는 거고 2층 방에 올라가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살짝 져 있어요. 경사 지붕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바로 밑에 있었던 한옥에 사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예, 피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아마 혼자 오셨던 것 같고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남긴 기록들에 보면 그 밑에 있는 한옥인데 그 한옥에서 한 목사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님이 그린 집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한옥 굉장히 흔한 한옥이죠. 예, 디귿자 한옥에 이쪽은 이제 한 목사 가족이 살고 여기에 이제 본인의 방이고 예, 그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이런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주택을 짓기 시작했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또 선교사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직동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요, 충정로역 쪽에 맨스필드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도 캐나다 장로회 소속이셨고 맨스필드 선교사님의 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선교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충정로 일대도 사실은 다 개발이 돼서 완전히 높은 건물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조그만한 집, 요 집이에요. 요 집이 하나가 있고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 캐나다 장로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집을 꼭 이격해서 지어라, 서양식으로 지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맨스필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직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오신 지 1년도 안 돼서 감염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시에 우리나라 집들은 사실 위생 상태가 좀 열악했어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옛날 집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통풍도 되게 잘 되고요.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 상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정적으로 물이 이제 자정작용을 하고 하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도시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사람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이상 자연이 정화할 수 없는 수준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물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정수해서 먹어야 하고 그런 물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나 아니면은 더러워진 물들은 따로 버려야 되고 그래서 상하수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다가 그렇게 이제 필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실은 조금 다른 시스템을, 왜냐면 서양은 이미 그런 상황이 18세기 후반부터 벌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한 100여 년 넘게 이렇게 이후에 시작된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갖춘 집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집들은요, 대부분 지하층이 있고요. 예. 지하에 이제 아까 보셨던 사직동 선교사 주택도 지하에 뭐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 마찬가지로 1층은 거실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요. 2층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지하 1층인데 이 집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전쟁 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전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대문 쪽에 세브란스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건물이 임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을 영안실로 썼었다, 뭐 이런 좀 증언들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집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꺾어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방과 이런 게 있고, 이제 2층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 사실 저는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이 공간입니다. 맨 위에 다락층이거든요. 근데 다락층이라서 이렇게
나무 목재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계단이에요. 약간 가파른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요건 이제 굴뚝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에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 창문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요 창문에서 햇빛이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는 그 기독교 선교교육원에서 사용을 하고 계셔서 몇 년 전에 이제 조금 보수를 하고 나서 가봤더니 목사님께서 여기에 딱 의자를 하나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의자 두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신다고 이 공간에서. 근데 이 다락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하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이 막 올라와서 놀고 하는 그런 비밀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근데 누군가에게는 또 여기에 해 질 때, 해 뜰 때, 그래서 해 뜰 때 그 창문으로 이렇게 딱 해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되게 좋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혹시 여기에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가끔 개방을 해주세요. 가끔. 그리고 연락을 드려서 좀 부탁을 드리면 또 개방을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가보시면 꼭 이 공간에 한번 올라가 보시길, 예, 저는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역시나 그 안에도 이런 벽난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집은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시기에 이 집에서 그 일종의 해방신학이라고 하겠죠. 해방신학.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사실은 좀 독재를 피해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민주화 운동과도 또 연결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나 천주교와 관련된 장소들을 보면요, 60, 70년대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된 장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네, 다양한 의미로 지어졌을 때 시간도 있지만 그 공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자들을 위한 공간, 혹은 권력자가 아닌 권력자에 맞서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이제 계속 이용이 되고, 그 성격이, 저는 장소에는 되게 강한 성격이 있다, 장소성이라는 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바뀔지언정, 예, 그런 성격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집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는 막 외국에서 그냥 설계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걸 갖고 중국인들이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선교사 주택이나 선교 관련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왕공온이라고 하는 중국인이었고요. 화교예요. 예, 화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화교인데 복음 건축창이라는 회사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맨스필드 주택이 이 왕공온이 시공을 한, 예, 집이고요. 나중에 이제 원주에 있는 또 건물이 또 이분이 하신 거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학교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만들었던 교회가 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 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화교 교회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교회, 오래된 화교교회가 꽤 많이,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공원에서 시공을 했었던, 예, 건물이고, 이거는 이제 50년대 넘어가서 만든 교회이긴 하나 이 건물도 지금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식 주택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은 연세대학교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가까이에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주택이 일단 남아있는데, 여기 이제 원한경이 교장으로 있을 때, 원한경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을 때, 집인 거죠. 그래서 1935년에 만든 집이고요. 원한경과 그 아이들이, 예, 그 가족이 살았던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좀 재밌는 거는요, 이게 이제 3차원 지도인데요. 보시면, 요 집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예, 제일 서쪽에 있는, 제일 서쪽에 있는 이 집인데, 진짜로 숲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가끔 가는데, 가면 학생들이 자기 학교 4년 다니면서 여기 처음 봤다고, 예, 그런 친구들도 많을 정도로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이 집이 있다라는 걸 심지어. 예, 아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숲속에 있는데요. 여기는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아마 미리 연락을 하고 가셨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개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낮에 이렇게 9시에서 5시인가 사이에 가면 내부를 언더우드 가족이 살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놓고 전시를 해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세대학교 안에 꽤 많이 있어서 이 건물은 원환경의 아들이 잠깐 살았던 건물이고 지금엔 총장님이 사시는 그래서 총장 공간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피터 언더우드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교사 주택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을 같이 사는 삶을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양식 삶 그리고 자연스레 어떤 그 기독교인의 삶을 익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1924년에 만든 기숙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핀슨홀이라고 하는 기숙사인데 지금은 윤동주 기념관입니다. 네, 방문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예약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저기가 왜 윤동주 기념관으로 이름이 붙었냐면 윤동주가 살았던 3년간 윤동주가 송몽규, 강처중 이런 자기 친구들이랑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죠. 독립운동에서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어로 된 계속 글을 내시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분들이 사셨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크리스찬으로 자라나서 크리스찬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죠. 원래 언더우드 주택은 이런 2층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이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2층이 거의 날아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건을 하면서는 그냥 1층에 다락층 정도 만든 모습으로 재건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이 집도 이제 서양식 집인데 그 서양식 집들에는 이 경사를 높게 쓰다 보니까 소위 뻐꾸기 창이라고 많이 부르는 도머창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제가 사진을 못 찾아갖고 못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가보면 요 기둥들이 안에 좀 남아 있어서 그 언더우드 가족 아이들 이렇게 키 클 때마다 이렇게 해놓은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가족이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 돌은 다 인근에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왔었던 돌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그 거실, 홀의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언더우드의 집무실이었다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내려가면 지하가 있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 그냥 큰 2층 다락방 같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지하에 내려가면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셨던 박물관 선생님께 여기 원래 기도실이 있었냐, 부엌 옆에 아주 작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아마 어디선가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러면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도 그분은 불교 신자신데 본인은 불교 신자지만 자기가 이거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로 어디선가 기도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었겠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원래 그 공간은 아니지만 이제 만들어 두신 곳도 있으니 나중에 방문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완전히 산속에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단풍 있을 때 가보시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숲속에 집이 하나 있어요. 총장 공간의 모습이고요. 총장 공간도 지금 있는데 여기는 총장님 사셔서요. 쉽게 접근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다 비슷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작은 홀이 있고 방들이 있고 그래서 1층은 보통 거실이랑 식당, 2층은 방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도 되게 작은 규모지만 지금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교사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인데 이 집인 걸로 추정이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지만 그래도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집이라 100년이 넘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딜쿠샤라고 하는 엘버트 테일러의 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엘버트 테일러는 아버지가 광산업자라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제
뭐랄까요, 광산업을 통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 있으면서 3.1 운동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근데 이 집이 지금은 약간 복원을 해서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옛날 사진이에요. 그 엘버트 테일러의 부인이 무슨 호박 목걸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써갖고 이 집에 대한 얘기와 당시에 이제 서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요 굉장히 큰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시의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이 원래 어디였냐? 권율 장군의 집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가면 권율 장군 집터라는 설명도 이제 써져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언덕에 굉장히 큰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대저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원 설계를 다 이제 끝난 상황인데 앞에 이제 이렇게 테라스 같은 공간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지금은 당시의 모습을 거의 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주거의 모습들이고 이런 벽난로 같은 것도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벽돌 쌓음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인데 공동벽 쌓기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냥 벽돌을 낱장을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이런 공기층을 만든 거예요. 이게 추워서 단열층을 만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서양식 주택 하면 이런 굉장히 선교사님 주택 하면 이런 언덕 위에 있는 그 서양식 주택을 많이 떠오르는데 한옥으로 지은 혹은 한옥과 굉장히 절충적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교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화도에 가시면요. 여기 이제 강화도에 그 강화성당이거든요. 성공의 강화성당인데 이걸 보면 절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근데 완전히 전통 한옥의 모습을 하되 2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완전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만들었고 그 뒤에 있는 사제관입니다. 그래서 사제관을 한옥으로 만들어서 이건 1900년대 초반에 성공회는 워낙 강화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곳이니까 만든 곳이고요. 여기 지금 다 문화재로 이제 되어 있는 곳들인데 여기 이제 온수리 성당입니다. 온수리 성당은 요게 이제 교회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종탑이에요. 다 이제 한옥의 산문 만드는 그런 것들로 한 건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제관인데요.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목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벽체는 대부분 이제 그 벽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벽체를 쌓고 근데 전체적인 구조나 모양은 한옥처럼 만드는 고로니 그래서 디귿자형 한옥인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둔 건 터너 선교사님 묘비예요. 터너 선교사님이 여기 직접 사셨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특히 3대 주교셨죠. 그 강화도에서 성공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가 성도들의 자립. 그래서 이제 이 온수리 성당이 대표적인 그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터너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기독교의 이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교인들이 자라서 성당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지역의 성격을 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성당을 많이 만들고 이후에도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주교자 성당이에요. 정동에 서울시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여기 또 안에 보면 상당히 그 한옥과 같은 느낌들을 많이 살렸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성당은 주교자 성당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게 4대 주교님인가 3대 주교님이 계셨을 때 아마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했지만 흥미로운 건 그 뒤에 같이 만들었던 사제관을 역시나 한옥으로 만듭니다. 여기에는 사제관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수녀원도 있는데요. 수녀원도 다 한옥으로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체는 조적 벽체를 사용하고 지붕은
기와지붕을 쓰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한옥이 무엇이냐라고 규정을 할 때 보통 그 주 구조가, 그러니까 주로 만드는 이제 그 뼈대를 만드는 구조가 한옥의 구조면 그건 한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벽체는 뭐 벽돌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종류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사용을 하십니다. 사제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양이제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건 지금은 주교관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원래 덕수궁 안에 있었던, 경운궁 안에 있었던 수학원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원이라는 건물은 공부하던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그 우리가 식민지화 되고 나서 덕수궁이 굉장히 많이 회철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 건물은 성공회에서 임차해서 쓰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27년에 한 번 요 성당 만들고 사제관 만들고 하면서 위치가 약간 이전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꽤나, 왜냐면 덕수궁 그 지금 궁장 바깥의 건물은 다 사라졌었거든요. 네, 다 사라졌는데 이 건물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회가 빌려서 썼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썼다면 아마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화여고로 가면 캠벨 선교사님이 만드신 학교죠. 그래서 캠벨 선교사님이 만드셨고, 이 집이 이제 선교사 주택으로 사용이 되었던 공간인데, 좀 재밌죠. 이 집도 완전히 밑에는 양옥인데 지붕은 한옥 지붕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인데요. 바로 옆에 기숙사는 한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학교들은 기숙사를 한옥으로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화여전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지금의 대연동으로 오면서 양옥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그 전에는 계속 한옥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생활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이 여학생들이랑 다 같이 김장하고 막 이런 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래서 기숙사 바로 옆에 선교사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도 보면 다 옆에 그냥 한옥들이죠. 지금의 서촌입니다. 서촌에 가면 이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고라서 아무래도 접근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네, 배화여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재밌는데, 여기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한 3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건물을 학교에서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10년 안 된 것 같아요.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걸 학생들이 막아냈습니다. 전 그때 진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보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늘 그 보존하려고 좀 애쓰며 살다 보니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고생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은 이 건물을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막 언론에도 알리고, 그래서 진짜 크게 될 학생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보호받고 있고요. 하지만 뭐 학생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정신이 가장 잘 이어져 나가고 있는 곳이 아닐까. 뭐 안에 좀 고쳐서 쓰면 어때요? 옛날 모습 그대로 아니어더라도 편하게 쓰면서 그 공간의 성격을,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또 학생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완전 팔짝지붕이죠. 위에 모습을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저쪽 밑쪽에 순천 쪽에 가시면 집들이 이런 게 많아요. 프린스턴 선교사님 집 같은 경우에도 밑에는 이제 석재, 이 지역에서 돌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석재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목포의 양동교회나 이런 거 지을 때 이야기 보면 이게 이제 벽돌을 쌓고 돌을 붙이고 하는 거를 교인들이 다 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린스턴 선교사 가옥도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한옥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코이 선교사님 집. 이 집이 정말 예쁘거든요. 대구 선교사 스위치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스위치 선교사님이 사셨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 가는데, 대구에도 대구 재정원이라 불리던 동산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 옆에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에 지금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세 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위치 주택인데, 밑에는 완전히 그 서양식이에요. 근데 이런 지붕을 만들거나 해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는 되게 서양화하고 근대화 한다는 게 무조건
서양식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히려 서양의 선교사님들의 집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전통을 살리면서도 서양식으로 근대화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사실은 문화재가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선교사님이 사셨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도 깊지만 건물의 특징에 있어서도 그 전통적인 것과 현대식을 조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서양식 생활에 젖어 있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꼭 A 꼭 B, 그러니까 한옥 아니면 양옥 이게 아니라 그게 섞여가는 집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기는 대전의 한남대학교 안에요. 오정동 선교사촌이라고 하는 선교사 주택이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다 문화재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다 한옥이에요. 그래서 디귿자형 한옥의 모습인데 안에 내부는 또 완전히 양식 서양식이거든요. 근데 이 집도 굉장히 예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작은 디귿자형으로 만드니까 마당도 만들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마당을 만들 때 중간에 나무를 심지는 않는데요. 이건 굉장히 서양식 전통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화를 시키는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집을 짓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선교사님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문화유산인데요. 그러니까 뭐 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사적, 뭐 다양한 종류로 이제 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송월동 언덕 이제 넘어가는데 도성 바로 밖에 홍남파 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홍남파가 살았던 곳이라서 지금은 홍남파 가옥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이 집을 지었던 거는 독일 선교사님이셨고 이 땅 자체의 처음 소유자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인들 요 근처에 독일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게 넘어오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아무튼 홍남파 가옥도 있고요. 인천에 가보시면 갬블홈이라고 여선교사 기숙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사 기숙사가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남성교사 기숙사가 있었는데 남성교사는 없어졌고요. 여기도 창녕동이라고요. 인천에서 가장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 거기에 교회와 함께 옆에 영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교사 기숙사 건물도 있습니다. 되게 미국식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재 테라스 같은 거, 베란다 같은 공간도 만들어 놓고 했는 건데 지금도 기독교 사회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 안에 기독교 의료 선교사 주택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집이 아까 보여드렸었던 충정로에 있는 그 맨스필드 주택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같은 왕공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로 추정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스테이션 사진이 공주였는데 공주에도 이 선교사 가옥이 남아 있는데 이제 요 집은 조금 변형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약간 박물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대전의 오정동 선교사촌. 그래서 한남대학교 자체도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요. 이 선교사촌과 옆에 있었던 학교가 결국에 대학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양화진에도 선교사 묘원이 있지만 그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 안에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진벨 선교사와 혼원 선교를 이제 담당했었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집이 굉장히 많은데 5.13 선교사 주택이 문화재로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보호되어서 있고 이 집 말고도 한 3-4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어요. 정말 목포에 가면 정명여자중학교에서 그 특별교실로 사용 중이었던 건물인데 여기도 원래는 선교사 주택. 여기 양동교회 바로 아래에 있어요. 목포에 유달산. 그래서 유달산이 워낙 돌이 많이 나는 동네니까 유달산의 돌로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집도 있고요. 네.
네, 순천 프레스턴 선교사 주택,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코이 선교사 주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희 전문 안에 있는 핀슨홀,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뭐 날씨도 좋고요. 여행 다니기도 좋은 날씨니까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에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여기 있어요.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한양 도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시로는 이제 도성에서 가장 먼 곳에 묘원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를 절대 내부에 만들지는 않으니까, 도성 내에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묘원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사직도 선교사 주택, 감리교 선교사 주택은 도성 안에 있습니다. 예, 도성 딱 안에 있는데 이제 홍남파가옥은 도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라서, 예, 그래서 홍남파가옥, 딜쿠샤, 홍남파가옥 이렇게 걸어서 한 30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렇게 세 개 다 보실 수가 있고, 사직동 선교사 주택은 사실 좀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에서 계속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서울시에서 여기를 좀 보존을 하려고 매입을 따로 해서 문화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튼 재개발 조합 쪽이랑 막 계속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전에는 한 몇 년 전에 좀 공개도 해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비공개되어 있고 조금 철거될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는 서울시 안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곳이라 좀 꼭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집, 그다음에 연희 전문 연세대학교 안에 언더우드 기념관, 핀슨홀 둘 다 이제 방문 가능하신 곳이고요. 그다음에 맨스필드 주택은 요 충청로 쪽에,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스필드 주택 같은 건 내부는 못 들어가 보셔도, 근데 가서 이렇게 엄청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아니라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냐 하면 또 보여주시기도 하셔서요. 그래서 어쨌든 안에는 이렇게 정원까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 수가 있고요. 순천 여행 많이 가시죠. 순천 굉장히 사랑받는 여행지인데 거기에 가면 아예 이렇게 지도들에 여기 무슨 뭐 로저스 주택, 매산관, 뭐 코잇 주택 뭐 다 써져 있어요. 요 산을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아예 매산동 선교 마을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부잣집이라고 하는 한옥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교인의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여기 대구에 가시면 동산병원부터 시작해서 청라언덕, 그 대구도 아예 근대 문화 골목이라고 해서 그 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시작하는 게 전부 다 기독교 관련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스위치 주택은 박물관으로 사용해서 내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산병원 보시고 스위치 주택 보시고 나머지 두 개 집들 보시고, 그리고 넘어가면 계산성당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와 양림동 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와 조지와츠 기념관이라고 하는 조지와츠 선교사님의 기념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일선 선교사 사택부터 묘원, 그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남대학교 안에도 오정동 선교사촌이 있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양인 선교사님들의 집은 어떤 곳이었는지 일단 1차적인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보면서 그 집에 남은 마음들을 좀, 그리고 그 공간들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요 같이 가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요,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가서 경험해 보시고 1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정말 문화유산이 되어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저런 집들을 남겨둔다라는 건 되게 큰 용기거든요. 큰 용기고 뭐 수도 없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직도 선교사 주택도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곳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그 장소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화진의 선교사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두 번째 소중한 문화유산이 된 선교사 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화진의 그 선교사들의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 우리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발달 심리학 박사이신 이연아 집사님께서 나의 성격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그 성격 질문지를 나눠드립니다. 이 앞뒤로 한 장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글씨가 작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한 주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셔서 다음 주 강의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그 8시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제25회 양화진 음악회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잊지 못할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